Talking Doctors 토닥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으면 불안한 나, 혹시 의존성 성격장애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혼자 있으면 불안한데 혹시 선생님 저 불안장애 아닌가요? 하고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불안장애 증상일 수도 있지만 불안이 다른 때는 안 발생하는데 혼자서 뭔가를 한다든지 혼자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특히 발생을 하는 거라면 이게 일반적인 어떤 불안장애보다는 의존성 때문에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존성 때문에 불안한 게 올라오는 것들이라면 어떤 특징들이 있죠. 일단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분들은 자기보다는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충고나 지도를 요청을 하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연인, 친구들에게요. 그래서 이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부모님에게 조금 더 의존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자존감이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 능력이나 자기 어떤 성과를 조금 평가절하하기도 하고요. 자기 결점을 좀 과장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새로운 도전하는 거를 좀 피하기도 하고요. 그 새로운 도전이 막 대단한 게 아니고 사실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기술들, 남들 다 하는 것들에 있어서 되게 저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혼자 가가지고 돈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싼 물건을 절대로 혼자 결정으로는 못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돌아봤을 때 그 어떤 시기에도 상당 기간 동안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존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어떤 성격적인 특징 때문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든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직장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하면 실은 의존성 성격장애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성격장애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DSM-5 진단 기준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A 항목에서는 일단 1번으로 자신이라든지 다른 사람 아니면 사건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감정,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충동 조절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 이제 성격 장애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C번 항목에서 일단 본인이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기능 영역에서 현격한 고통이나 어떤 저하를 초래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최소한 청년기 이후 보통 18세 이상이라고 하는 초기 성년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게 성격장애로 일단 진단 기준에 합당이 되면 그 세부 종류를 10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A군, B군, C군으로 나누는데 오늘 볼 의존성 성격장애는 C군에 속하네요. 불안이 많고 겁이 많은 특성을 가진 거. 그래서 오늘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성격장애까지 진단을 받지는 않지만 이제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시는 분들이 실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의존성 성격장애까지는 아니래도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의존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의존성 성격 장애는 진단받으신 분들은 보통 보살핌을 받으려는 과도한 욕구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순종적이라든지 지나치게 그 대상한테 매달리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대신에 책임도 본인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이제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여성에서 남성들보다 조금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어떤 타인의 도움과 보살핌을 꼭 필요로 하고 또 그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내려야 할 결정을 그냥 남한테 맡겨버리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시작을 할 때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그 역할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따르기만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거를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상황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의존성 성격 장애 분들이 아무래도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조금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굉장히 편하게 생각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좀 도와주는 몇몇 사람하고만 대인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주도적인 판단을 하고 굉장히 적극성을 요하는 직업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실패하는 경우들이 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의존성 성격장애 DSM-5 진단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DSM-5에서는 8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가지 중에서 상당 기간 동안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될 때 우리는 이거를 성격장애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타인으로부터 과도하게 많은 충고나 확신을 받아야만 일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 두 번째로 자기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타인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 세 번째, 어떤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나 칭찬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것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나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힘든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돌봄이나 지지를 지속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이라도 자원해서 하는 경우. 그 여섯 번째는 혼자서 자기 자신을 돌볼 수는 없다는 공포 때문에 항상 불편함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일곱 번째, 어떤 의존적인 관계가 끝나면 그 다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아서 시급하게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여덟 번째는 혼자 남는 데 대한 공포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집착하는 경우가 이렇게 8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진단 기준을 보면서 저는 내가 의존성 성격 장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왜 그러세요? 선생님이요? 네네네네. 그렇다면 이런 성격장애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뭐 두 가지 원인을 실은 크게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과보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했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보적인 부모님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너무 그 자녀 나이보다 뭐 어리게 취급을 했다거나 거의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려줄 때,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막 지시를 하면서 대신 해주실 때, 이럴 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의 숙제를 계속 뭐 해주셨다든지, 원래는 친구를 내가 사귀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얘랑 친구해, 얘 공부 잘하니까 얘랑 친구해 하면서 친구를 맺어줬다거나 뭐 이런 환경에 있을 때를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는 못 만나게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자라면서 아무런 아이한테 책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너는 일단 공부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일단 너는 공부만 잘해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학교에 있는 시간 이외에는 부모랑 떨어져 본 시간이 거의 없다,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뭐 어디를 가든지 부모가 데려다 준다든지, 뭐 밥도 부모님이랑만 먹고 주말에도 외출 안 하고 집에만 있는다든지, 극단적인 케이스겠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개별적인 본인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 그리고 책임지는 법, 이런 거를 좀 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부모가 아이가 뭔가 시행을 하려고 해도 그런 되게 일상적인 과제들에서부터 아이의 행동이나 의견을 계속 비판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뭔가 아이가 새로운 과제를 할 때 지나치게 충고를 먼저 하거나 지지를 하는 경우도 좀 의존적인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너무 근심이나 걱정이 많아서 아이에 대해서 생기지도 않을 위험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경고를 하는 경우도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네, 절대 네. 하면 안 돼,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혹은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큰 실패도 실제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도 꽤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들이 미리 다 막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작은 좌절 같은 것도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네. 거죠. 반대 경우도 실은 의존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오히려 스스로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너무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적절한 어떤 케어나 지도를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케어를 해도 문제고, 너무 케어를 안 해줘도 아이가 오히려 의존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역할에 대한 갈망을 어린 아이 단계에서는 멈출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어린 시절, 의존성을 멈출 수 없는 시절에조차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안내나 지도를 충분하게 받지 못했고 또 그 당시에 혼자서 내릴 수 없는 그런 결정들을 혼자서만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자주 있었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내에서 이제 어른처럼 지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애어른이라고 부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마음도 아이고 나이도 아직 아이인데 어른과 같은 어떤 역할이 이제 요구되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들을 이제 요구를 이제 당했을 때,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해주지 못해, 너가 동생을 돌봐, 아니면 너가 살림을 해, 뭐 이런 경우에도 실은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아이들은 그 시기에 의존성을 적절하게 충족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그게 이제 그 시기에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부적절하게 과도하게 성인기까지 그 의존성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제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사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는 의존성 성격장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뭔가 결정 내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주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예외적으로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혼자서는 뭔가 절대로 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항상 뭐 두렵다든지 아니면 뭔가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이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근데 또 그런 위치에 있으시니까 사회적인 눈이라든지 자존심 때문에 또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들을 과도하게 보상을 하려고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발휘를 하려고 모든 과제를 미리 완벽하게 대비를 한다든지 100배, 200배로 노력을 해서 그 위치나 성과를 유지하시는 거죠. 근데 계속 평생 혹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진되고 번아웃돼서 병원으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죠? 겉으로는 되게 강인해 보이고 또 능력도 있고 의존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의존심을 보이고 있는 분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의존심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겉으로 표시가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자기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이제 무능하다는 이런 핵심적인 어떤 감정이랑 생각과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니야, 나는 의존적이지 않아 라고 계속 증명을 하려고 하지만 실은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의존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자기 자신을 잘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수나 어떤 부족함을 굉장히 과장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를 본인이 거부를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도 잘 안 듣고요. 또 남에게 굉장히 조그만 혹은 정상적인 도움을 받는 것조차 자기가 취약해서 혹은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의존심을 부인한다 해도 실은 마음속은 이렇게 겉으로 의존성이 다 드러내시는 분들이랑 실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잘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치만 겉으로는 대범만족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는 경우에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사실 이러한 특성들이 지속이 되면 뭐 주요 우울증이나 기분 부전증과 같은 기분 장애, 그리고 광장 공포증이나 공황 장애 같은 불안 장애에 걸리기가 좀 쉬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하고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가 지금 주치료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인지행동치료, 사회기술훈련, 그리고 집단치료도 실은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도 쓰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 불안감에 뭐 항우울제, SSRI 계열 약들이나 아니면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어떤 신경안정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의존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의존성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꼭 성격 장애로 진단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나 혹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입니다. 토킹 덕트스 토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